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주인공 김기현 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인트로 조금 빼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인트로를 제가 2번을 했는데, 예, 처음 오신 분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오늘 3번째인데요. 사실은 오늘 3번째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왜냐면 앞에 넣으면 안 오실까봐.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거 진짜 재밌다라고 했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낚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뭔가 하는지 모르겠어. 저게 비유인지 상징인지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말장난을 하는 건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사르트르하고 하이데거 강의를 쭉 들으면서 왔는데 상당 부분은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의 어떤 부분을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삶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철학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맥락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약간 맥락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왜냐면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가급적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과학 철학이에요. 네, 과학 철학인데 과학 철학에는 크게 2개가 있어요. 네, Philosophy of Science, 말 그대로 과학 철학이에요. 그리고 Philosophy of Physics예요. 이건 좀 정확히 번역하면 물리학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크게 구분 안 하고 그냥 과학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과학 철학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헨슨, 쿤, 파이어벤트 하면서 과학주의와 반과학주의 얘기했죠. 과학적 지식 믿을만한 거야? 라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과학 철학이에요. 한물 갔어요. 이게 거의 한 20, 30년 전에 유행하다가 요즘은 이 얘기 안 해요. 왜? 재미없으니까 안 해요. 요즘은 이게 재밌거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철학 강의는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철학을 2개로 나눈다고 했죠. 과학 철학과 물리학의 철학.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의 주요한 쟁점은 진리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우리가 첫 시간에 한 이야기, 지식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2번째 쟁점은 실제론과 반실제론이에요. 여러분들 중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물리학에서 뭐 입자를 나누면 쿼크니 굴론이 나온다고 하죠. 쿼크 보는 사람이 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그거 존재해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그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정한 가상의 그냥 물질인 거지 라는 입장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물질에 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려면 중력이라는 힘을 설명해야지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실제론과 반실제론 논쟁이에요. 이것도 한참 논쟁이 있었던 논쟁이에요. 물리학의 철학은 현대 물리학에서 나온 쟁점들을 이야기하는데 현대 물리학은 2개예요. 간단해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시간 되면 그냥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양자역학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철학사를 이렇게 40회 강의로 만들고 있는데 저기서 2번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에요. 세상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저 논쟁이 사라졌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그 현대 언어 철학에 들어와서 이 논쟁이 한번 다시 불붙었어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데? 라는 언어 철학적 논쟁이 붙었다가 이 논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31번.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촉발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의 논쟁이 시간은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그게 뭐가 헛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먼저 고대 존재론자들을 보시면 세상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게 라팔르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박스를 확대를 해볼게요. 이 양반이 파르메데스고 이 양반이 헤라클레이토스고 저기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플라톤,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파르메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양반 항상 우는 철학자래요. 데모크리토스는 항상 웃었고 이 양반은 항상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는 철학자, 어두운 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많이 들어봤죠? 그것을 판타레이라고 해요. 왜? 아니 어제 강물하고 오늘 강물하고 같나요? 다르잖아요. 어제 강물은 흘렀고 오늘 강물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 만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탈레스는 물이라고 하고 사원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이라고 했어요. 불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이미지를 이야기해요. 실제 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해서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흐른다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르메데스는 세상은 안 변해, 운동과 변화는 불가능해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일종의 연역법이에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결론 내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시입니다. 자, 일종의 연역적 추론인데 연역적 추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매번 봤잖아요. 깃털보다 돌이 빨리 떨어지는 걸 매번 봤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만약에 10kg짜리 물체하고 12kg짜리 물체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12kg가 먼저 떨어지겠죠. 왜?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 11kg를 1kg짜리하고 10kg짜리를 쇠사슬로 엮은 11kg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1kg가 먼저 떨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10kg짜리 쇠구슬하고 1kg짜리 쇠구슬 중에서 1kg짜리가 더 늦게 떨어지니까 1kg짜리는 10kg짜리가 떨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겠네? 방해하고 있잖아요. 뒤늦게 떨어지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kg짜리 쇠구슬이 10kg짜리 쇠구슬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11kg이 먼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저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피사의 탑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뭘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뜨리기 전부터 이미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게 없어. 머릿속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추론이 맞죠? 이것을 일종의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요. 파르메이데스도 추론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네, 제가 증명을 할 테니까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자, 있는 건 있죠. 있는 건 있어요. 틀렸네. 없는 건 없죠. 틀렸네. 뭐 남대문 가면 없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없는 건 없잖아요. 이건 틀릴 수 없는 명제예요. 연역적 추론에서 이 라인 위에 있는 걸 전제라고 그러고 라인 밑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해요. 자,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라는 전제로부터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 커피는 아까 뜨거웠어요. 지금 미지근해요. 그런데 아까 뜨거운 커피가 있었어요. 있는 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있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이 커피는 차가우세요. 아까는 차가운 커피가 없었어요. 없는 건 없는 건데 없는 게 어떻게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커피는 식지 않는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파르메이데스 결론이야.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이크와 이 커피는 다르죠. 두 개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 마이크와 커피가 다른 것이려면 이 중간에 비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빈 공간은 없는 거죠. 없는 건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우주는 변하지 않는, 운동하지 않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파르메이데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커피가 식은 것처럼 보이는데 감각의 눈을 믿지 마. 그건 이 감각의 눈이고 지성의 눈으로 통찰해봐. 갈릴레오가 쇠구슬 떨어뜨린 것처럼 통찰하면 세상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야. 이 파르메이데스의 입장을 누가 영향을 줬어요? 어디에? 네.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 플라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진짜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 꿰뚫어 보이는 가지계라는 거예요. 감각의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양 철학의 불행일 수 있고 행임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 전체를 보면 이 세상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파르메이데스에는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양 철학사에서 제논은 두 사람이 있어요. 엘라의 제논과 키톤의 제논이 있어요. 키톤의 제논은 스토아파, 첫 시간에 스토아파 얘기했죠. 이 양반은 엘라의 제논이야. 엘라의 제논이 이런 얘기예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패러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4개의 패러독스인데 제가 하나만 갖고 왔어요. 자, 아킬레스랑 거북이랑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10배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아킬레스 100m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데까지 가면 거북이는 10m를 더 앞으로 갔겠죠? 그래서 아킬레스가 다시 거북이 있는 데까지 가면 거북이는 또 1m 앞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1m를 가면 또 0.1m 앞에까지 가 있을 거예요. 네. 따라서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운동은 불가능하다. 이게
파르메이데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야. 이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이 플라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감각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눈으로 꿰뚫어 보이는 이데아의 세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 넘어가면 이게 신의 세계가 되고 이게 현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티너스는 이거를 신, 정신, 물질, 감각 이렇게 단계로 나누고 감각의 세계가 현실로 신과 합이 되는 것들을 꿈꿨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파르메이데스의 철학은 플라톤에게 영향을 줬다. 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예요. 플라톤의 제자라서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은 뭐냐면 상식의 철학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는 이유는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해요. 상식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간단해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세상 변하잖아.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같은 건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지 라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른 강물일지라도 그것은 같은 강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돼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함으로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으므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거고, 파르메이데스는 만물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은 강물은 아니지만 같은 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말장난 같잖아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었나 보다 했는데, 이게 현대 언어 철학자들에 의해서 동일성 문제로 번져요. 동일하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라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지속의 문제라고 해요. 퍼시스턴스 문제인데, 마이클 잭슨은 처음에 데뷔할 때 잭슨 5라는 5살 때인가 데뷔했어요. 아시죠? 마이클 잭슨은 나이가 들면서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백반증을 앓아갖고 피부가 막 하얘졌어요. 그때는 박피수했던 어쩌고 말하는데 병이야. 그리고 나중에 성형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의 얼굴이 앞만 변해도 마이클 잭슨은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생긴 건 다 다른데 왜 이 사람들은 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할까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마이클 잭슨의 기억, 마이클 잭슨의 정신, 그게 동일하니까 동일하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커피는 아까 뜨거웠잖아요. 근데 차가워. 근데 아까 그 커피가 이 커피잖아요. 여기에는 영혼이 있나요? 영혼이 없어도 우리는 변해도 그건 똑같은 커피라고 해요. 이거 아까 뜨거운 커피, 아까 내가 마시던 커피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영혼이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다라고, 마이클 잭슨이 과거의 마이클 잭슨과 현재의 마이클 잭슨이 동일한 마이클 잭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속의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파르메이데스의 제자가 두 사람 있다고 했죠. 제논과 멜리서스예요. 멜리서스는 뭐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변하려면 그것이 동일한 것이어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얘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니까 변했다 그러지, 여기다가 타이슨 얼굴 그러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얘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변한다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변화는 불가능하다. 조금 어렵죠? 조금 말장난 같긴 한데, 그게 멜리서스가 제논은
이제 거북이, 아킬레스와 거북이 사고 실험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했고, 멜리서스는 그렇게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퍼시스턴트, 지속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지속의 문제를 설명하는 몇 가지 설명 방식을 볼게요.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인데, 테세우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타고 다니던 배가 있는데, 이 낡은 배를 그 후대 사람들이 오래오래 보존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테세우스 배를 보존하고 있는데 자꾸 낡으니까 널판지를 하나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널판지를 하나하나 매일 하나씩 갈았어요. 근데 이 테세우스를 배를 구성하고 있는 널판지가 1000개야. 하루에 하나씩 갈아가지고 1000일이 된 후에 테세우스의 배를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 저 A와 이 오리지널 테세우스의 배는 동일한 배인가요? 동일한가요? 당연히 동일하죠. 여러분들, 인간의 세포는 10쪽이에요. 하루에도 수억 개씩 죽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세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포가 다 바뀌었어. 그래도 나는 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세포가 내 세포가 내가 20년 후에 세포가 다른 걸로 다 바뀌면 나는 내가 아닌 건가요? 나는 나잖아요. 널빤지 하나 두 개 바뀌어도 테세우스의 배는 테세우스의 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널빤지 갈 때마다 주웠어. 저거. 진짜 가죠. 네. 보통 상인이 저거 다 주워갖고 배를 복원을 해버렸네. 소송이 붙은 거야. 야, 내게 진짜지. 저게 진짜냐? 맞죠? 이것도 테세우스의 배죠. 생각해보세요. 이 단상을 내가 분해해서 옆방에 가서 다시 조립했어요. 그러면 옆방에 있는 단상하고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당연히. 왜? 동일한 부품인데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A가 테세우스의 배예요? B가 테세우스의 배예요? 동일한 배와 오리지널과 A는 동일하죠? 네. 그리고 오리지널과 B도 동일해요. 그러면 A와 B도 동일하나요? 아니, 동일하다는 말은 one and the same이에요. 같은 것은 하나여야죠. 어린 시절에 나와 내가 동일한 이유는 하나잖아. 어린 시절 나와 내가 하나잖아. 그런데 두 개인데? 네? 네. 우리는 언어 철학자들이 제가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많은 언어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했어요. 가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다는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말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럼 뭐야? 설명해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 중에서 A가 테세우스의 배인가, B가 테세우스의 배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대 논리학자, 언어학자들은 저거를 논리식으로 해서 풀어요. 그런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런데 여기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선택지는 뭐냐면, 자, 관점을 한번 달리 보자고요. 우리 파리메디스 소환해 보자고요. 아까는 뜨거운 커피가 있었어요. 지금 미지근한 커피가 있어요. 1시간 후면 차가운 커피가 될 거예요. 파리메디스 뭐라고 했어요? 있는 건 있는 건데 있는 게 어떻게 없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봐서는 내 손에는 미지근한 커피 있었지만 왜 있는 게 왜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잖아요. 없는 게 어떻게 차가운 커피가 없는 게 어떻게 있는 게 돼요? 그래서 파르메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요. 커피는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커피, 현재의 커피, 미래의 커피를 다 합쳐야 커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나라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지금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전 세계를 놓고 봐야 그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나는 그냥 한 순간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입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컵의 진문명은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테세우스의 배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의 배, 네,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배, 하나는 널빤지를 주어서 조립되어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에는 이 헤드 부분이 있고 여기 밑에 부분이 있고 뭐 창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들로 공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테세우스의 배는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간적 부분만 있는 게 아니야. 시간적 부분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강을 보면 한강에는 공간적으로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도 있죠. 그리고 발판강을 지나서 여기 한강, 서울을 지나서 인천항으로 빠져나가는 공간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당댐에 가서 이게 한강이야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건 한강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이게 한강이야 얘기하려면 저기 인공위성에 올라가고 전체를 그려놓고 이게 한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이게 김필령이야 하려면 지금 나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의 전체를 보고 이게 김필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장난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시간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이 양반 58년 개띠예요. 58년생이에요. 2009년에 죽었는데 58년 태어날 때부터 2009년 죽을 때까지의 시간적 부분을 다 합쳐야 그걸 마이클 잭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일하다는 말 쓰지 말자. 세상에 동일한 건 없어. 그냥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배들이 다 그냥 다른 배라는 거예요. 어제 나와 내가 동일한 사람인가요? 동일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성격도 좀 바뀌었겠고, 뭐 신체의 좀 부분도 바뀌었겠고,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동일성의 개념은 느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원래 테세우스의 배가 A 또는 B가 된다는 입장. 이것을 이동지속 이론이라고 해요. 개별자는 시간을 뚫고 변화를 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넌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시간을 뚫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이동지속이론이라고 해요. 상식적이죠? 네, 말씀드렸어요. 상식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확장지속이론이라는 거예요. 확장지속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개별자는 시간을 뚫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체 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것을 확장지속 이론,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입장은 찰나지속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지. 어제 내와 오늘의 내가 같으냐? 네. 모든 배가 다 다른 배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셋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동지속 이론, 확장지속 이론, 확장 맞네. 찰나지속 이론. 와, 거의 비슷하네. 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우리는 나는 왜 나인가라고 물었을 때 어쨌든 셋 중에 하나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장 지속 이론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체 나가 합쳐서 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10년 전 나는 존재하네요. 10년 전 나는 존재하네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게 존재하는 것의 구성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시간에 거쳐 존재한다면서요. 그러면 다 존재해야 내가 다 합쳐서 존재하는 것들이 합쳐서 나라고 하면 나라는 것을 존재하려면 그것들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는 사라져서 없어졌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존재하는 건 오직 현재일 뿐인데 그럼 또 어떻게 확장 지속 이론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과학 물리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 문과 나오시고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게 얘기해서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냥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는 때 적용되는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게 막 가속도 운동, 뭐 회전 운동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에요. 그냥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은 광속 불변의 원리야.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한테 한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상대성 이론 그냥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요.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면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km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이거를 말케스인가 몰리라는 사람이 무려 증명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증명했어. 아니, 빛의 속도를 어떻게 증명을 하지? 신박한 방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어떻게 증명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비유를 들어봅시다.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1m/s로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근데 강물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어. 섬에 내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나는 수영을 초속 2m/s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그러면 내가 A 지점까지 100m 떨어진 A 지점까지 왕복으로 갔다 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갈 때는 뭐예요? 3m/s겠죠? 나는 2m/s로 수영할 줄 알고 강물이 1m/s로 흐르니까 2 더하기 1은 3m/s로 수영해서 10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3.3초. 맞죠? 문과도 계산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럼 돌아올 때는 당연히 1m/s로 돌아오겠죠. 왜냐면 나는 2m/s로 오는데 1m/s로 강물이 반대로 흐르니까. 그럼 돌아올 때는 100초가 걸려요. 그래서 왕복 몇 초 걸리냐면 133.3초가 걸려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B 지점으로 수영을 해서 갔다 오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수영을 약간 사선으로 아마 수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강물이 흐르니까. 강물이 흘러서 내가 저 B 지점으로 도착하려면 거꾸로 역주행 약간 사선으로 내가 수영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나의 수영 속도는 루트 3 1.732m/s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겠죠? 이쪽으로 오면 이때도 1.732m/s예요. 그래서 왕복 115.4초가 걸려요. 이 수식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흐르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면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 이해했죠? 당연하죠. 내가 여기 왔다가 수영할 때랑 100m 떨어진 이 지점 갈 때랑 저 지점 갈 때랑 어느 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은 다 달라요. 당연한 거죠. 뭐 계산식 못 따라오셔도 상관없어요. 못 따라오시는 분 없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스케일을 한번
키워보자고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태양을 돌죠. 주위를 약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실험 기구를 하나 놨어요. 뭔지 몰라도. 그럼 이 실험 기구는 태양 주위를 1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있겠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만 킬로미터로. 그래서 이 실험 기구를 간섭계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이 실험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실험 기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이 거울이 반투명 거울이에요. 그리고 1번과 2번은 거울이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센서예요. 그래서 빛을 쐈어. 빛을 쏘면 반투명 거울은 빛을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겠죠. 그래서 반은 1번으로 가고 반은 2번으로 가요. 그러면 1번은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2번도 반사돼서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빛의 경로는 1번을 경유해서 오는 빛의 경로와 2번을 경유해서 오는 빛의 경로가 다르죠.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얘기는 보세요. 수영 선수가 A 지점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과 수영 선수가 B 지점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이러면 빛은 1번 경유한 시간과 2번 경유해서 오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반투명으로 해서 파장이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파장이 어긋나야 되는데 똑같은 파장이 온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똑같이 걸렸으니까. 수영 선수가 조건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다른 시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빛은 항상 어느 경로를 가든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수영 선수는 어느 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간에 도착하지만 빛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광속은 어디를 가나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나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이해했나요? 네, 간단하잖아요. 됐어요 이제. 조금만 감으세요. 네.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왜 그러지 해서 해발 올라가서 테스트하고 밑에서 테스트하고 뒤집어서 테스트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빛은 항상 속도가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렌츠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패스. 자, 그런데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거는 동시성의 상대성 개념이에요. 그 영상 잠깐 볼게요. Imagine two observers, one seated in the center of a speeding train car, and another standing on the platform as the 기차역에 밖에 한 사람 남자가 서 있고 가운데 기차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기차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딱 정중간에 했을 때 빛이 번개가 기차 앞과 뒤에서 쳤어요. 그러면 저 빛은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죠? 그래서 번개가 동시에 쳤네 라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나는 앞에 번개는 달려가면서 보여. 따라서 더 먼저 도착을 했고 뒤에 번개는 도망가면서 보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 앉아있는 여자는 앞에 번개가 먼저 쳤는데?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As Einstein showed, the speed of the flashes as measured in the reference frame of the train must also be the speed of light. So, because each light pulse travels the same distance from each end of the train to the passenger, she can only conclude one thing. If she sees the front, 이 남자한테는 it actually 두 개의 번개가 앞에서 뒤에서 두 개 친 사건을
동시 사건으로 보지만 strikes happened simultaneously. 기차 안에 앉아 있는 여자한테는 그게 동시 사건이 아니라 순차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아니라 게 동시 사건으로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Result of special relativity. From different reference frames, there can never be. 시끄러워. 그리고 저기 기차 안에 있는 여자한테는 순차적인 사건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내가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또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내가 여자야. 앉아 있는데 저기 기차 앞에 저 분하고 저쪽에서 동시에 나한테 공을 던졌다고 합시다. 공을 빈 말고. 그럼 달려가면서 봤기 때문에 나는 저 공을 먼저 맞겠죠. 저 공은 뒤에 맞겠죠.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해요? 아, 공은 동시에 던졌지만 내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저기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대 속도는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공이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저기서 속도가 느린 거고. 그거 이해하시죠? 속도가 빨리 왔으니까 먼저 맞았겠지. 내가 먼저 맞았지만 던진 건 똑같이 던졌을 거야 라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먼저 맞았지만 동시에 던졌다는 걸 난 알아요. 그런데 빛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서 먼저 빛을 봤어요. 그러면 아, 내가 동시에 빛이 떨어졌지만 이놈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빛을 받겠지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광속불변이 원리. 내가 일로 달려가도 여기서 오는 빛의 속도와 저기서 오는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빛을 맞으면 먼저 사건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 던질 때랑 빛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시성 상대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동시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시사건이라는 것은 나한테도 동시사건이고 저 사람한테도 동시사건이지 당연히.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받아들이면 동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들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후 관계와 순서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동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힐러리 퍼트남이라는 사람이랑 로저 펠로스가 이걸 가지고 안드로메다 패러독스라는 어떤 사후 실험을 제시를 했어요. 안드로메다 패러독스라는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자, 왼쪽에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가 있다라고 하십시다. 250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250만 년 동안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 가로치기 거리고 이 세로치기 시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안드로메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때 지금 우리 현재하고 동시 사건이 무슨 사건이 또 있겠죠? 안드로메다에 지금 동시적인 사건이 뭐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드로메다 공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주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산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책을 하고 있으면 내 친구인 나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친구인 나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한테는 안드로메다가 산책하기 전에 화장하고 있는 사건과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동시 사건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까 기차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드로메다 공주가 화장을 하고 산책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안드로메다에서 군단이 지구를 침공한 사건은 과거 사건인가요? 미래 사건인가요? 실제로 제시한 문제야. 그거는 나한테는 과거 사건이고 철수한테는 미래 사건인데, 아니 어떤 사건이 누구한테는 과거 사건이고 누구한테는 미래 사건일 수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드로메다 패러독스라고 해요. 자, 퍼트남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안드로메다에 어떤 사건, 동시 사건이 있겠죠? 뭔가 지금 보니까 그 안드로메다 공주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로메다에 있는 공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안드로메다 공주예요. 내 입장에서는 안드로메다 공주 입장에서는 나와 동시적인 지구의 사건은 내가 할아버지가 돼 있는 사람이랑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니 동시 사건에 동시 사건은 동시 사건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나와 20년 후에 나와 동시에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받아들이면 동시성의 상대성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고 동시성의 상대성 개념을 받아들이면 지금 나와 20년 후에 나와 내가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는 존재하죠. 10분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죠. 10분 전에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10분 전에 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에. 10분 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에. 라는 관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과거는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거와 미래도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여기 오셨죠? 그때 지난주하고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때의 상태하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때의 상태랑 뭐가 달라요? 지난주는 그때는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존재했는데 지금도 존재하시잖아요. 일주일에 또 와보세요. 그때랑 그때는 또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있어요. 똑같다. 존재.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 million light years from Earth. And way over there on Earth, 저기가 안드로메다 공주예요. 요게 나예요. now, if the two are sitting still, not moving in relation to one another, their clocks tick off time at the same rate, and so they share the same now slices, which cut straight across the loaf. 지금 내가 앉아있을 때 안드로메다는 현재 If the 시점, alien 현재성. and rides 근데 안드로메다 directly 공주가 만약에 지구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with the 있다면 passage of time, their 안드로메다 clocks 공주 입장에서의 동시 사건은 and if their clocks no longer agree, their now slices will no longer agree either. The alien's now slice cut through the loaf differently. It's angled toward the past. 강의 시작하기 1시간 전을 동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공주는. 만약에 안드로메다 공주가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면 아마 30년 전을 동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시 사건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Watch what happens when the alien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and bites toward Earth. The alien's new now slice is angled toward the future. And so it includes events 안드로메다 공주가 on 지금적으로 Earth 본다면 for 200 아마 20년 years. 후의 나를 동시 사건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They all exist. 그렇게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엉킨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In time. From the birth of our universe at the Big Bang, some 14 우리는 million years 빅뱅이 135년 전에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to the creation of Earth, 4.5
million years ago, 별이 생성되는 사건, the dinosaurs, 공룡이 사는 사건, to events happening on Earth today, like me, 지금도 working in my 마찬가지고. office. Thinking about space-time like this led Einstein to overturn our everyday picture of past, present, and future. 네, 모두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다 보셨죠? 네, 그 영화 잠깐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화 기억나시죠? 네. 보면 주인공 쿠퍼가 과거의 자신의 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현재 미래에 있는 쿠퍼가 과거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그 딸이 과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호를 보낼 수 없겠죠. 과거라서 사라진 과거라고 하면 신호를 보낼 수 없겠죠. 그런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이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할 때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는 이미 지나서 사라졌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나간다라는 것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다 존재한다면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 전에 우리나 지금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친구의 베소라는 친구가 있어요. 수학자 베소가 죽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베소의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물리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착각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저런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현재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마이케슨과 몰리의 광속불변의 원리를
설명 드렸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렌츠라는 사람이 로렌츠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원래 상대성 이론의 원 제작자는 이 양반이에요. 로렌츠가. 근데 로렌츠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가 잠깐 막 되는 것처럼 막 설명을 했죠.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이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로렌츠 입장에서는 그거는 시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시계가 느려진 거지. 제가 맨 처음 이야기했죠. 뭐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좀 빨리 흘러가는 시계를 올려놓는다 그랬죠? 왜냐면 거기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니까. 그래야 이게 싱크가 맞거든. 네. 로렌츠는 뭐냐면 그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계가 느리는 거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계가 그거는 뭐냐면 절대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시간은 흐르고 거기에 대해서 네 시계가 좀 느리게 흐르는 것일 뿐이지 라는 입장인 거예요. 로렌츠의 생각은 약간 달랐어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수축을 한대. 그건 공간이 수축이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 물질이 수축하는 거야 라는 입장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두 입장을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우주선이 두 개가 있어요. 우주선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선이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줄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왜? 공간이 수축했으니까. 공간 자체가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공간도 수축해 시간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로렌츠 입장을 받아들이면 우주선은 그냥 가는데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이 수축되기 때문에 줄만 수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의 줄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갖고 또 닥터지게 싸웠어요. 논문만 한 30개 돼요. 어쨌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세 가지 형이상학이 있어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시간은 로렌츠 입장은 당연히 우리는 현재는 존재하지. 1시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잖아. 이 현재예요. 그걸 프리젠트, 현재만 있다 그래서 현재주의, 프리젠티즘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터널리즘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똑같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웜 티어리라고, 지렁이 같다 그래서 웜 티어리라고 하고, 세 번째 입장은 절충만 있어요. 과거 존재하지. 현재 존재하잖아. 미래 아직 결정 안 됐어.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만 존재하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 주장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주일 전에 나랑 지금 내가 다르잖아요.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현재, 지금 현재는 특별한 순간이죠. 지금 현재 특별하잖아요. 지금 생생한 현재. 그 특별한 순간도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은 게 존재하게 될 때,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 지금 계속 뭔가 존재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특별하지, 현재 이 순간이. 그래서 이 입장을 그로잉 패스트라고 해요. 우주가 점점 커져. 그런 우주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가 켜져 있어야 게 우주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자면 현재가 과거가 되면서 존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우주가 점점 커진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로잉 유니버스 티어리라고 하고, 이거는 블록 우주 이론이라고 해요.
블럭. 예, 그냥 딱 짜져 있는 거야. 우주라는 것은 블럭처럼 이미 다 거기 있는 거야. 정리되어 있는 거야. 라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세 가지 입장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뭐 그냥 약간 무리수가 될 수 있는데 프리젠티즘은 가장 상식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만 존재하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로렌츠. 시간과 공간은 원래 있어. 시간은 흘러. 공간도 있고 뭐 느려지는 것 같지? 그거 다 시간이 아니라 시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말하자면 이동 지속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터널리즘은 파르메이데스. 과거 현재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 변하는 거 아니야. 감각의 눈을 믿지 말라. 아까 이성의 눈으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눈으로 한번 봐봐. 세상을 꿰뚫어 봐봐. 과거도 거기 존재하고 미래도 거기 존재하고 그게 변하나? 인간이 변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파르메이데스와 아인슈타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칼 포코라는 철학자는 아인슈타인이 말하자면 파르메이데스 주의자였다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파르메이데스의 말하자면 고대 2500년 철학을 부활시켰어요. 이 입장이 확장 지속 이론, 그리고 가운데 이게 약간 요즘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로 유니버스 이론. 이 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재판 얘기 좀 할까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의 영혼의 산하에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번 신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신. 내가 신이에요. 신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기독교를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치고 내가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과연 창조주의 눈에 아담과 이브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나는 현재고 미래가 따로 있을까요?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공간을 초월한 존재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과연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건 인간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현재주의를 이터널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캄캄한 밤에 우리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나는 뉴욕을 못 보잖아요. 프랑스 파리를 못 보잖아요. 인간이니까 나는 내 주변밖에 못 보는, 현재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 같은 존재자는 한눈에 보겠지. 뉴욕도 한눈에 보고 파리도 한눈에 보고 우리도 한눈에 볼 거 아니에요. 인지 능력이 신과 같다면 어디나 다 한눈에 볼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도 한눈에 볼 거라는 거예요. 과거가 지나가고 미래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상하에서라고 해요. 스피노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피노자가 그런 시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말하자면 현대 물리학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쪽 이터널리즘 쪽이에요. 물리학자들의 70~80%는 영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전부 이런 그 시간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고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이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백중세예요. 5대5. 5대5인데 제 논문이 저는 사실은 이쪽 옹호하려고 논문을 시작했어요. 박사학위 논문.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공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틀었어요. 우리 지도교수겠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쪽으로 틀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5대5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게 제일 좋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워낙 이쪽을 옹호하는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쓰는 논문이 편해. 공부할 게 많아. 약간 뭐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야, 저게 진짜 철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뭐 이런 얘기 할 줄 모르고 왔죠.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셨으니까 양자역학 얘기 좀 할게요. 네. 자, 그 20세기의 양자역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제 리처드 파이먼이에요. 리처드 파이먼이 뭐냐 그랬냐면 그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겠대. 네. 왜냐면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 깊은 믿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부합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요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보면 그러려니 하면 돼요. 이제부터 그러려니 하면서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옛날에 애기들 내고 깍꿍놀이 하죠? 애기는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요. No wonder Peter was so much fun. 엄마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 배우냐면 한 24개월 때쯤 되면 배운대요. 그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안 보여도 이 마이크 여기 제 리모컨 여기다 놓고 뭐 신문지를 덮더라도 나는 이게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까 대상 영속성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게 안 보이면 또 상태가 달라진대. 존재하는 상태가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여기 그 철판에 구멍이 하나 슬릿이라고 할게요. 슬릿이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쇠구슬을 쏠게요. 쇠구슬을 쏘면 쇠구슬은 뒤에 가서 이렇게 한 줄 분기를 만들어내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중 슬릿, 두 개의 슬릿에 쇠구슬을 쏘면 두 줄 무늬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파동은 어떻게 되냐? 파동은 한 줄 무늬를 통과하면 뒤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도달하지만 가장 에너지 파동이 가장 강한 것은 가운데 한 줄이에요. 만약에 이중 슬릿에다가 파동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끼리 간섭을 해요. 그렇죠? 파동끼리 간섭을 해서 뒤에 간섭 무늬가 생겨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원 슬릿에 만약에 구슬을 통과시키면 한 줄 무늬가 생기고 이 더블 슬릿에 구슬을 통과시키면 두 줄 무늬가 생기죠. 당연하죠? 원 슬릿에 파동을 통과시키면 한 줄 무늬가 생기고 투 슬릿, 더블 슬릿에 파동을 통과시키면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겨요. 따라서 우리는 저 더블 슬릿에 뒤에 있는 모양에 따라서 지금 통과한 것이 파동인지 아니면 입자인지를 알 수 있죠. 나는 뭘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어. 근데 뒤에 보니까 간섭무늬가 생겼네. 파동이 통과했네. 그런데 보니까 더블 슬릿에 두 줄 무늬가 생겼어. 입자를 통과했네. 내가 지금 통과시킨 게 뭔지 모르지만 뒤에 무슨 무늬가 생겼는지를 보면 지금 통과한 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는 입자가요? 파동이에요. 전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전자 본 사람 있어요? 관찰하기도 한다고 했지만 전자가 실제로 존재해요? 네. 그런데 전자라고 써봤어요.
그럼 전자 파동의 입자야. 전자 당연히 입자 아니야? 한번 싸보자. Unslip. Behave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전자의 더블 we 스lit. should get, like the marble, 그랬더니 two bands. 아니 전자는 원자가 있고 전자 이렇게 돌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거. 전자는 입자 아니었어? 그런데 파동이 생긴 거네. 더블 스lit 저기 파동 무늬가 생겼네. 아니 전자는 입자인 줄 알았는데 왜 저게 생겼지? 그럼 전자가 파동이었나? 이런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감지기를 한번 타보자. 전자가 여기다가 통과할 때마다 여기 뭐 이렇게 이걸 뭐 감지하는 센서를 놓을 수 있다 봐요. 그러면 그 센서 한번 보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를 하나씩 쌓자. 우리가 간섭무늬를 하려면 간섭무늬가 나오려면 어때요? 이 파동이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서 서로 간섭해서 간섭무늬가 나오는데 그럼 전자 하나씩 쏴보지 뭐. 전자 하나씩 쏘면 간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자를 하나씩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봐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an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전자를 하나씩 It's 쐈는데도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전자를 하나씩 쏘면 하나씩 박혀요. 그런데 간섭무늬가 아니 동시다발로 가서 서로 간섭해서 간섭무늬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씩 쐈는데 지가 양쪽을 다 통과한 것처럼 전자가 하나가 양쪽을 다 통과한 것처럼 해서 간섭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저놈이 첫 번째 센스를 통과할지 두 번째 센스를 통과할지 감지기를 한번 가서 관찰해보지 뭐. 관찰해본 거예요.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관찰을 했더니 간섭무늬가 생기고 두줄무늬가 생겼다. 관찰을 안 할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찰을 하니까 입자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면 관찰에 뭐 영향을 준 거 아니야? 아니야. 관찰을 이 슬릿에 한쪽만 했어. 양쪽을 다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반대편을 통과하면 관찰 안 된 거 아니야? 관찰 행위가 이거를 이 파동을 입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런데도 이게 두 줄무늬로 바뀌었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자는 자기가 관찰당할지 관찰당하지 않을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관찰이 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이런 입자들의 상태가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아까 두 개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죠? 네. 1번 구멍을 통과할지 2번 구멍을 통과할지 결정되지 않은 중첩 상태로 50% 통과했다는 거예요. 관찰을 했을 때 비로소 한쪽 구멍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 슬릿에다가 이제 사후 실험을実施한 거예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상한 박스 하나 놓고 박스 안에 고양이를 놨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저기 났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면 그 반감기 동안에 절반이 붕괴돼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하나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관찰하지 않으면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두 개의 스릿을 다 통과한 것 같은 중첩 상태라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상태야. 관찰을 하면 그게 붕괴되든 붕괴되지 않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를 하면 거기에서 망치가 떨어져서 독극물이 깨져. 그래서 고양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독극물이 깨지면 고양이가 죽어요. 그래서 관찰하지 않으면 그 말하자면 그 전자라는 입자가 두 개의 스릿을 통과한 것처럼 중첩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고양이는 죽어있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50%의 절반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 그때서야 그게 뭐 1번 슬릿을 통과하지 2번 슬릿을 통과하지 결정이 되겠죠? 입자처럼 흔들렸으니까. 그러면 고양이는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한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해야지 뭐. 여러분들 그러는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철학이 달라붙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거. 그래서 이때부터 해석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전에 물리학은 해석이 없었어. 물리 해석할 게 뭐 있어. 관찰과 실험에서 결과 나타나고 그거 이렇게 계산값에서 방정식만 되고 예측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때부터 도대체 그런 관찰이라는 게 뭔데? 라는 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그냥 한 10분만 남은 시간만 그냥 뭐 질문 뭐 나중에 하시면 하시고 일단 네. 첫 번째는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코펜하겐 해석인데 제가 여태까지 한 설명은 코펜하겐 해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관찰하기 전에는 중첩 상태이다. 관찰을 하면 결정이 된다.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세계가 그래.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게 관찰 경험, 그렇게 방정식도 나왔고 그렇게 실험과 관찰이 됐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라는 입장이에요. 그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세계 해석이에요. 이 우주는 하나가 아니다. 무한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찰을 할 때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 그리고 고양이가 죽어있는 우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또 무한히 또 우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첩 상태라는 이상한 상황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이상해? 이거보다 이게 좀 낫지 않냐 그래도? 우주가 무한하다고 보면 관찰되지 않은 중첩 상태에 있다는 그 헛소리는 안 하잖아. 차라리 우주가 그냥 무한히 많다고 하자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세계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앙상블 해석이에요. 막스 보존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리된 것만 읽어보면 그냥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50% 50대 50 그거 그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지 마. 그 네가 계산상 나온 확률일 뿐이야 그거. 라는 입장이에요. 그걸 앙상블 해석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게 제가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요. 보어와 아인슈타인하고 그 회의 뭐죠? 물량이 거기서 대판 붙었어요. 양대학학에서 이야기하니까 야 그 말이 되냐? 아인슈타인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세계가 확률적으로 움직여? 신은 주사위 놀이를 안 해. 세계는 결정론적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결정이 돼야 되지. 세계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얘는 확률적으로, 세계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해.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야,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이
선배님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어떻게 설명할래? 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그게 숨은 변수 이론이야. 어렵지 않죠? 야, 무서운 씨 고양이가 절반 중첩된 상태야. 우리가 아마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숨은 변수가 있겠지. 그래서 끝끝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입장을 받아들인 사람이 데이빗 봄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종의 숨은 변수 해석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론을 제시를 했냐면 그 입자가 파동을 타고 가는 뭐 이런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온 우주가 뭐 이게 불교적 세계관하고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온 우주가 불교에서는 중중무진의 세계라고 하죠. 인드라마. 온 우주가 그러니까 인드라 제석천이라는 궁전에 그 인드라망이 있대요. 인드라망에는 그 하나하나 구슬이 다 박혀 있는데 모든 구슬은 상대방을 서로 비춰요. 그래서 서로가 비추고 해서 하나의 그 구슬이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 우주이던데. 데이빗 봄이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이 양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손절했어요. 약간 사자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사람이야. 데이빗 봄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냐면 shut up and calculate.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그 이해 안 되니까 그냥 계산이나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전통은 약간 미국의 물리학 전통하고 맞아요.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보면 완전히 철학책이에요. 철학책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그죠? 존재가 뭔데 도대체? 완전히 철학책인데 이게 미국의 실험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실험주의 철학이 있듯이 물리학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모르겠고 약간 작품 철학. 그거 50%나 더 모르겠고. 샵 닥치고 계산을 하라. 여기 저기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이고 이 밖에도 많아요. 네, 이 밖에도 많은데 10개까지 돼요.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사실은 서울 해석이 저는 되게 잘은 모르지만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거는 칸트 인식론하고 좀 아까 얘기했죠? 도대체 관찰이 뭔데? 관찰하는 인식 주체를 넣어서 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해석인데 별로 활동을 안 해 이 양반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설명을 잘 못해. 그래서 설명만 잘해주면 재밌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서울에서 같은 거 제가 보기에 제일 나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철학이라는 게 이게 앉아서 엑소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맨 처음에 약간 형이상학 이야기도 했고 언어에 대한 얘기 되게 복잡해요. 되게 약간 상징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되게 아까 저기 흐르는 강물에 뭐 발을 두번 담그서 약간 상징적인 얘기도 했고 해서 약간 여러 가지를 너무나 들어서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세 번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철학의 진면목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고대 뭐 무리니 뭐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2,500년 그리스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게 현대 철학자들이 와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딱 5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학생인데요. 예. 제가 양자역학을 오늘 처음 듣는데 이 상대성 이론하고 어떻게 크게 관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인터스텔라 상황 아까 봤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원래 과거라는 거는 저희가
실질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거라서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인터스텔라의 저 상황에서는 과거를 제가 직접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면은 양자역학 입장에서 과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영화 상황에서 내가 보고 있는 과거도 현재로 실존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를 보고 있는 현재의 나도 실존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랑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모순될 수 있죠. 네, 모순될. 그 이제 이 인터스텔라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걸 아까 이터널리즘은 4차원주의라고 해요. 4차원주의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적인 영화가 아니잖아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여준 예시고, 만약에 거기에 양자역학적 세계까지 들어가면 상황은 복잡해지죠. 사실은 양자역학에 따르면 존재 자체가 관찰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데 그 과거 관찰하면 그럼 또 이렇게 과거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존재하겠지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제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고, 그렇게 논의의 방향을 확대시키면 글쎄요, 뭐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뒤에. 네, 안녕하세요. 예. 고3 졸업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시간 공간 얘기하실 때 현재만 있는 이론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는 이론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게 그로잉 테스트 그런 이론이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그 과거나 미래나 저희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과거는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과거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논지가 무엇인지. 미래는 존재한다는 이유요?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이 그로잉 유니버스가 주장하는 입장은 뭐냐면, 그로잉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나온 이론이 아니고 두 이론의 절충안인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은 도대체 왜 이 현재는 특별하냐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잖아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터널리즘을 받아들이면 특별한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잖아요. 특별한 순간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이 생생한 현재는 특별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던 게 존재하는 순간이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과거는 존재하지 않나요? 지난주에 존재했잖아요. 존재하지 않나요?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나 철학자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검색하려면 어떤 철학자를 일단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 알려면 스탠퍼드 그 백과사전이 있어요. 구글에서. 이제 한자는 없어요. 아니면 제 책이 있어요. 제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잘 정리해놨어요. 잘 정리해놨고, 이게 원래는 시간,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인데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면 책 안 팔린다고 막 시간 여행 막 그랬어요. 그럼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예. 없으시면 예. 아니면 스탠퍼드 그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필로소피 오브 타임이라고 치면 전체 정리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책이 더 쉬울 거예요. 영어를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대로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이야기하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
이터널리즘에 의하면 이제 현실과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이 현실, 미래, 과거인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런데 방금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신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제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미래, 현실, 과거가 존재하고 이미 있는 것들인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공존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한 단면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데, 만약에 그냥 제가 억지로 그 상황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이터널리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돼 있죠. 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양이 박스를 열고 안 열고가 언제 결정이 되겠죠. 언제는 내가 이 고양이 박스가 있으면 이거 내가 내일 열도록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하십시다. 이터널리즘 따르면. 그러면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 상태가 중첩 상태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내일 이걸 오픈하도록 결정이 돼 있다면 그때 결정돼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굳이 지금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만약에 둘 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제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합치려고 하는 물리학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테크니컬한 문제예요. 말하자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푸는 문제고, 지금은 그 수학적 계산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를 제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나 아니면 아까 포트남 말하자면 안드로메다 패러독스로 설명을 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딱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전체적인 그거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현실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상징에 대한 얘기인지 비유인지 이게 헷갈린다. 약간 애매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거의 그렇게밖에 설명 못 드리겠어요. 예, 말씀하시죠. 젊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머론자인데요. 그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사고방식?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팁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철학자들의 생각 같은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첫 시간에 오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 고대 철학자들은 유물론자들이 많았어요. 죽어서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은 사실은 유물론자니까 사실은 네가 두려할 것도 없다, 죽어서 갈 것도 없고 현재 충실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니체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론자라고 하면 결정론자라고 해도 자유의지가 없는 건 자유의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일 아침에 빵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해도 결정론자라고 하잖아요. 유물론자시라고요? 이 결정론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정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간의 정신 자체가 자연의 물리 법칙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 말이.
그러니까 비결정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비결정론을 따르더라도 그거는 양자역학의 그 물리법칙의 결과이지 어떤 나의 뭐 영혼이나 이런 것에 나의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은 물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 네, 나의 브레인, 내 정신이 어디서 물질이 브레인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일 뿐이지 라는 입장인 거죠. 예.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을 이렇게 부수현상론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의 삶의 태도의 어떤 태도가 달라질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신 거예요? 유물론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유물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신론자 실존주의자들도 있고 유신론자 실존주의자들도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물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세상은 사실은 정신이라는 게 없고 물질에 한 부산물일 뿐이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자면 어떤 삶의 특별한 가치라는 걸 뭐라고 상정할 필요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래서 갈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제 그런 질문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삶의 태도랑은 좀 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닌가. 네. 왜냐하면 가치라는 건 원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부여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입장을 가지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유물론자들에도 뭔가 자신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이 좀 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가셔야 될 분이 있어요. 네, 긴 시간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으로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본 SBS 다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올해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근데 자기가 크리스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그 무속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속 생활을 이제 종사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집안을 이제 어떤 멘토같이 배워주신 목사님 신부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는 것보다도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아니냐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이 제게 좀 약간 화두처럼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을 보고 이제 양자역학을 좀 보더라도 저렇게 다양한 해석들에 우주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에서 많은 삶의 방향들을 조금 이제 잡고자 했을 때 어떠한 뭔가 해석적인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의존을 하면서 좀 살아가는 게 좀 좋을까 아니면은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서 효과로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인 측면과 절대적 가치의 측면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게 좀 더 좋을까 좀 젊은이들에게 좀 팁을 좀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주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까 미국의 이게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도에서 가치 계산이나 하라는 입장이 미국의 실용주의 입장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실용주의 입장은 뭐냐면 유용한 게 진리라는 입장이에요. 한의학이 맞은지 약약이 맞은지 모르겠는데 내 병 고쳐주는 놈이 진리지 뭐. 그죠?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유용하고 아닌 걸 떠나서 그 진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게 진리야? 이게 진리 아니야? 라는 입장인 걸 그 둘 사이에 어떤 입장이 좋은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건지 세상에 절대적 가치가 어딨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뭐 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뭐로 하라고 해서 본인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그냥 직관을 따라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길을 가던 그거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